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한 아이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화로운 상태인가 아니면 전쟁 중인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화다라 얘기하기에는 뭐 지금 최근 뭐 요즘에도 휴전선 또 서해 NLL 사이에 두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볼 땐 평화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색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전쟁 상태라고 얘기하기에도 우리 일상이 그렇게 크게 또 위협받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 이걸 이제 정전 체제, 정전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어떤 전쟁이 멈춘 상태를 우리가 정전 상태라고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로운데 또 앞에 한반도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한반도 평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볼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다 그러면은 전쟁 걱정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 전쟁의 원인 그런 어떤 것이 그 구조적이든 아니면 즉자적이든 전쟁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된 그래서 전쟁 걱정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일차적으로 평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아주 중요한 그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평화라는 어원을 보면 이제 골고루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평자와 그 벼화자 입구조를 쓰는 이제 화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원을 풀이해 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골고루 먹을 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또 우리가 평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반도의 상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북한에서는 이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남쪽 사정도 뭐 계속 이제 빈곤율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먹고 사는 것 이 자체를 걱정하는 이런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여서 큰 평화는 물론이고 작은 평화조차도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보니까 그 연간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약 3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30억 명에게 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다 이런 그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연간 그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10조 원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먹을 게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음식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이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 이명박 정부 때는 막 쌀이 막 남아돌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 국민들 일각에서는 빨리 대북 지원을 해라. 식량 지원을 하면은 남쪽의 농민들도 좋고 북쪽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좋고 이렇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정부에서는 그 쌀을 남아도는 쌀을 뭐 동물용 사료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큰 평화든 어떤 작은 평화든 이런 어떤 이제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정치권의 노력이 아직 그 젠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평화가 오지 않는가 뭐 이런 문제도 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작년이 그 아시다시피 이제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이제 6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께 간혹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린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이 가장 즐겨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걸 느끼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전 상태가 불안해가지고, 정전 체제가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을 잘 이루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많은 분들은 굉장히 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좀 생뚱맞은 이런 어떤 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가 뭐 워싱턴에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던져도 그렇고, 베이징에 있는 중국 사람들한테 던져도 그렇고, 그 질문의 취지, 그 질문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정전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정전 체제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평양에 가서 북한 사람한테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좀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도 그 북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뭐 몇 시간이고 열변을 토할 겁니다. 예, 이 정전 상태가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정전 상태가 평화 상태로 바뀌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서 자신이 있다. 막 그런 어떤 열변을 토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한반도의 평화가 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전 체제에 그러면 네 나라의 당사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북한은 기본이고 또 미국, 중국 이렇게 이제 네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같은 정전 체제 위에 있으면서도 어떤 나라 국민들은 이것을 뭐 특별히 비정상적이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걸 못 느끼는 반면에 어느 쪽은 어느 쪽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불안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좀 바꿔야 된다. 뭔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그 같은 정전체제라고 하는 그 침대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 상태야말로 저는 이 한반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 요인이자 조속히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이 대단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아울러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유식한 말로 뭐 스테이트 스코어, 그래서 이제 현상 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현상 변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반도, 우리가 보통 육자회담 참가국이면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6나라를 일컫는데요. 한반도나 동북아의 지금 상태가 만족스럽다, 혹은 큰 불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을 거고요. 그죠? 예. 거꾸로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상 유지를 가장 선호하는 나라 중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상 유지를 입에 달고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중국이요. 예. 중국은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현상 유지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예. 또 어떤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왜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고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고 탈바꿈하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현상 유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현상 유지. 그러니까 정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여섯 나라 다 나오겠네요. 예, 북한은 제가 생각하기엔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쪽이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좀 끌어내려고 계속 오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엔 미국이겠죠. 예, 미국. 예, 미국이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게 이 한반도와 이 아시아에서의 어떤 그 현상 유지, 현상 유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현상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뭐, 아시아로의 뭐, 귀환 전략이다. 그 다음에 뭐, 재균형 전략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국이 부상하는 이런 어떤 와중에 이게 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거대한 판형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중국을 좀 견제하고 봉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현상 유지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거꾸로 이 현 상태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예. 이런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좀 북한이겠죠. 예. 북한이 아마, 북한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현상
이 현상 유지에 있어서 현상 유지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전 체제인데 북한은 틈만 나면 이 정전 체제를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이제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제가 보기엔 작년 봄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벌써 이제 1년 반이 더 지났습니다만 왜 그 작년 이제 봄에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그래서 온갖 막 말폭탄을 던지고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서울 불바다는 예전부터 했던 얘기지만 작년에 북한 외무성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 워싱턴 불바다였습니다. 워싱턴 불바다. 예. 그러니까 북한 매체나 논평자들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서 워싱턴 불바다를 처음으로 쓴 게 이제 작년 봄부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이 괌에서 B-52 막 핵 전폭기가 출국해서 이제 모의 핵공격 훈련을 하고 들어가니까 괌 불바다 발언까지 막 해서 이 괌 매체에 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막 그랬었죠. 예. 그리고 뭐 평양에 있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날엔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의 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빨리 떠나라. 뭐 이런 어떤 좀 위협성 발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겨냥하는 바가 뭐냐? 예? 그게 겨냥하는 바가 뭐냐?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거는 작년에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됐습니다만 대체로 북한이 취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은 대단히 유사한 양태를 띄워왔고 저는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난리를 치니까 저 젊은이 미친 거 아니냐, 예? 미친 거 아니냐, 저 또라이 아니냐 이런 어떤 국내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저는 그때 김정은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길 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의도한 바는 내가 미쳐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어떤 이 두려움을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국내외에 이렇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 작년 김정은이 선보였던 전쟁쇼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정치 이론 중에 미친 자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친 자의 이론. 예. 매드맨 시어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1969년에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닉슨의 대선 공약의 제1순위가 그거였습니다. 예. 베트남 전쟁의 명예로운 종식. 명예로운 종식.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앞에 붙은 명예로운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거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갑자기 이 닉슨 행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전략사령부에 지시를 해가지고 전 세계 규모의 핵전력 훈련에 막 돌입하고 그랬었습니다. 막 이제 훈련에 돌입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이 전략 미사일 발사 훈련에 돌입하고 핵 전폭기들이 막 지구촌 곳곳에 떠돌아다니고 핵 잠수함이 막 바닷속 여기저기를 막 이제 헤집고 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언론에 흘립니다. 막 언론에 흘려요. 그러면서 닉슨의 외교보좌관이 누구였죠? 예. 예, 헨리 키신저지 않습니까? 헨리 키신저를 모스크바에 보내요. 예, 모스크바에 보내가지고 브레즈네프를 만나서 키신저가 브레즈네프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대통령이 미쳤어요 이렇게 그래요. 예. 예.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서 우리 대통령이 미쳤어요라고 하는 이적 행위를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이 미쳤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막 전달을 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특사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우리 대통령이 미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예?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는 고도로 연출된 거였습니다. 예. 그거는 키신저가 닉슨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닉슨의 지시사항이었던 거죠. 야, 키신저야, 네가 브레즈네프를 만나서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전해라. 예? 예, 미쳤다라고 얘기를 전해라. 예? 예.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뭐냐면 소련이 하루빨리 미국이 제시하는 베트남 전쟁 이 종전, 이 평화 협상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닉슨 행정부는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상대방으로
상대방이 해석하기를 원했던 거죠. 원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닉슨이 스스로 이름을 붙인 게 매드맨 시어리, 미친 자의 이론이라는 이름을 갖다 스스로 붙인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김정은도 그걸 따라한 겁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닉슨이 했던 것처럼 하루빨리 이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고, 그전에는 서울 불바다였잖아요. 그죠? 서울 불바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정전체제를 평화체로 대체하기 위해선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는 워싱턴 불바다를 해서 미국 국민들한테도 이제 불안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죠. 예, 불안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실제로 4월 달에 그 난리를 치다가, 4월 말, 5월 초에 들어서는 무슨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냐면, 예, 이제,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평화회담을 정중히 제안한다. 뭐 이런 이제, 180도 확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당시에는, 본인이 미쳐 보이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미국의 정책 결정들을 딱 봤을 때는 쟤는 젊고 경험도 없고, 이 김정은이야말로 세계 최연소 핵보유국 지도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 제가 보기엔 작년 그 봄에 김정은의 전쟁쇼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 그런 형태가 지금도 유사하게 뭐 부분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핵심 실세를 이제 인천 아시안 폐막식 때 보내가지고, 예, 이제, 한편은 통큰 그런 어떤 그 대화 제스처를 취하는 동시에 이제 NLL이라든지 이 군사분계선, 이쪽에선 계속, 이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총격통도 불사하고, 막 이런 어떤 부분들에는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이런 정전 상태, 이 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경제협력이라든지 남북관계 다른 의제들을 풀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평화가 이 불안정,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아주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정전 체제, 그러니까 정전 체제가 누구한테는 굉장히 안락한 소파와도 같고, 예? 자신의 어떤 그 기득권을 좀 이렇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안락한 소파와도 같은 그런 그걸 느끼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이게 마치 이제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는 이런 그 당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북미 관계를 또 이렇게 보면은 이 북미 관계엔 또 극단적인 좀 불일치, 이제 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미국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욕하는 걸 따지면 북한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죠. 예, 서러운 나라이죠. 그래서 한참 부시 행정부가 망동을 부리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중동에 취진하거나 이제 거기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I'm from North Korea 그러면 택시비도 안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될 정도로, 예, 아주 미국을 갖다 욕하고 까는 데에는 이제 이 올림픽 금메달감이죠. 예, 북한이야말로. 근데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도 이제 관계 개선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 그걸 희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미국하고 친구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인식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외교적인 고립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내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특히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 분도 와 계십니다만, 예. 아니 한반도 문제 남북한이 잘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왜 자꾸 북한은 미국한테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쩌면 우리의 비애일 수 있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우려 사항을 풀어주는 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평화협정 체계라는 문제. 예?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계에서 서로 안 싸우기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북한은 남한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평화협정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경제 제재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이런 게 대표적인 예이죠. 이제 그 DJ 정부 때 개성공단에 합의하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물자나 그 설비를 개성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미국이 잠깐 그리고 이제 그 스톱 시킨 다음에 한 게 이게 이 미국 그 상무부에 등록된 전략 물자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성공단 사업이 실체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도 여러 가지 좀 이제 이 산업의 어떤 성격을 경공업에서 좀 중공업이나 혹은 좀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그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가 대부분 그쪽으로 산업을 전환하는 데서 필요한 그 물자들, 설비들이 다 미국 그 전략 물자 체제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에 이제 제재까지 부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건 근본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경제와 안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국가의 두 가지 그 목표라고 할 때 이 경제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결국 미국의 협력이 있지 않으면 대단히 풀기 힘든 그런 어떤 구조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 한편으로는 미국한테 읍소를 하기도 하고, 야, 우리 좀 잘 좀 지내보자, 이렇게 읍소하기도 하고, 그게 무시당하면은 별의별 생쇼를 당하면서 막 욕도 하기도 하고,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기도 하고, 뉴욕이 막 불타는 장면을 갖다 동영상에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미국은 야, 내가 왜 니들하고 친구가 되냐? 이런 어떻게 이제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미국이 대북 정책에 일관된 건 아닙니다만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문턱에 도달했을 때 보면은 항상 그 미국이 주저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단 북한이 미국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 북미 수교를 한다, 이런 게 미국 국민들한테 별로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호소력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미국의 세계 전략, 아시아 전략, 한반도 전략에 어떤 이제 결과를 초래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장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 주한미군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주한미군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미동맹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MD, 사드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한반도의 이런 어떤 적대적인 긴장 관계를 이용을 해서 한국에 이제 무기도 많이 좀 팔아먹고, 그리고 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을 좀 이렇게 하수인처럼 부려왔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유무형의 기득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00년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냐의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김정일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주한미군 주둔인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북한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을 계속 설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의 대통령의 그 생각으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쇼붙이지 않으면 절대 미국이 이제 이걸 동의하기 쉽지 않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로 봤던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에 왔던 사람이 메릴린 올브라이트, 그 이제 국무장관이 와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주한미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건 안심해도 된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동의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미국도 북한하고 이제 관계 정상화, 관계 개선 쪽으로 이제 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북한의 2인자인 조명록 차수가 인민국 복장 차림으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빌 클린턴을 만나서 이제 그 특사회담을 하고, 그리고 올브라이트가 평양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또 이제 특사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이 평양에 가기로 또 이제 합의도 이뤄내고, 이랬던 부분에는 이런 어떤 그 저변에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남북한과 미국이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대단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더 나가서 통일 문제까지 바라본다고 한다면 과거보다 굉장히 조건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 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진 것도 뭐 당연히 뭐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문제 관련해서 과거와 같은 좀 유연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냐, 이건 이제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된 거고,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강해진 겁니다. 중국이 강해진 거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중국 계속 그때 이제 부상하는 상태였습니다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발언권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언권이 강하진 않았어요. 그때의 핵심은 남북미 3제 관계가 핵심이었는데, 중국이 뭐 G2의 반열에 올라서고 곧 있으면 뭐 미국을 추월하느니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오니까 중국의 전략적인 입장이 대단히 좀 중요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은 지지하지만, 그것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은 좀 생각을 좀 달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기 시작하는 이런 어떤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 이 평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이 구조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전략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이런 어떤 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한반도 평화가 오지 않는 아주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갈수록 남북 관계나 이 평화 문제, 안보 문제가 이 국내 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국내 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 계기들이, 기회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이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지 정확히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 프레시안에 좀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이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러면 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좀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9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2년. 그러니까 1992년이면, 이제 전년도에 91년 말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되고, 이러면서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고, 북일 간에, 이 국교 정상화 교섭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은 북한이 막 그 중동 국가들의 미사일을 판매하니까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북한하고 미사일 이 거래까지 막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느닷없이 막 이제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CIA나 미국 관계자들부터 막 쏟아지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국면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미국 내에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하나는 야, 이제 소련 망했다. 소련 망한 상황이고, 뭐 중국은 그렇게 강해지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한편으로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계속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4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계속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 아시아,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남북 간의 이 화해협력 분위기도 지지하고, 북미 관계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핵 문제도 풀고, 그런 형태로 미국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미국이 이 모처럼 잡은 이 20세기를 미국의 세계로 만든 만큼 21세기도 미국의 세계로 만들려면 미국은 무엇보다도 이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아시아에서 막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대규모의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하는 쪽에서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아버지 부시 때 국방장관이었던 딕 체니, 아들 부시 때는 이제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차관이었던 폴 월퍼이츠, 아버지 때는 국방부 차관이었고 아들 부시 때는 국방부 부장관이었고, 이런 양반들이 이제 이 92년도에 그런 어떤 계획들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한반도 전략, 이 아시아 전략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국의 네오콘들이 뜨게 됩니다. 92년도에. 92년은 뭐가 있었던 해죠?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는데 당시 김영삼 진영에서 주판을 튕겨보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건 DJ한테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YS 캠프하고 안기부의 그 일각의 세력들, 그리고 군부 세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이동복의 대통령 훈련 조작 사건. 그러니까 남북 특사회담의 남측 대표단 이 대변인이 노태우 대통령의 훈련을 진보대로 막 조작해가지고 그 회담을 파탄내고 그리고 갑자기 뭐 이선실 북한 노동당 수혈 22기가 남한에서 대규모 단첩단을 조직하고 때려서 조선노동당 간첩자 사건을 터뜨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팀 스피트 훈련 재개 방침을 92년 10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91년 말에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북한이 92년 1월 달에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당시 미국 정부는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가 좀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IAEA의 그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을 해서 그래서 사찰을 받아야 된다는 요구 조건을 달았는데 북한이 거기에 사인을 한 겁니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이 그렇게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노태우하고 아버지 부시가 정상회담을 해서 팀 스피트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북한에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제 통보를 했던 것이 북한으로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저평가된, 특히 대외 정책에서 가장 저평가된 사람이 아마 노태우 대통령 일 겁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공안 정옥도 조성하기도 하고, 한 게 없다 해서 물태우라는 별명도, 오명도 받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노태우 대통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시 세계적으로 일고 있었던 이 탈냉전의 흐름을 이 한반도에서도 이뤄보고자 했던 그런 어떤 시도들은 우리가 좀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의 접근법이 박근혜하고 접근법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제 이 동유럽 국가들이 싹 체제 전환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노태우가 동유럽을 방문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동유럽에서 불고 있는 이 자유의 물결이 곧 북한에도 이제 불어닥칠 것이다. 북한도 이런 어떤 동북아에서 불고 있는 자유의 물결을 잘 받아들여서 북한도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북한으로서는 무지하게 열받는 얘기입니다. 그죠? 무지하게 긴장할 수 있는 얘기죠. 안 그래도 체제 불안감이 막 가중되고 있는데 남한 대통령이 동유럽에 가서 대놓고 체제 전환을 막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니까 북한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데 바로 며칠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전향적인 조치를 바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팀 스피트 훈련 규모를 확 줄여버립니다. 팀 스피트 훈련 규모를 그전엔 100의 수준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걸 한 7, 80 정도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듣기에는 한편으로는 자기를 굉장히 자극하는 이런 어떤 얘기지만 노태우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구나. 이런 어떤 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3월 달에 드레스덴에 가서 노태우하고 굉장히 흡사한 얘기를 해놓고 바로 한 게 뭐였죠? 21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쌍용훈련이라고 불리는 상륙작전훈련을 실시하고 그걸 다 언론에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이 드레스덴 연설이 흡수 통일을 겨냥한 거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바로 대규모의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니까 이제 북한은 더 열받았던 거죠. 그래서 레토릭은 노태우와 박근혜가 굉장히 비슷했는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노태우 정부로부터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NLL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북 정상회담 대화력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만 NLL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도 노태우 정부 때 이 취했던 방식에서 우리가 오늘날 그 기록을 쓰는 교훈들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9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예? 그때 북핵 문제는 막 이제 이 태동기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잘만 했으면 호미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호미로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 불도저로도 막기 힘든 상황이에요. 예. 불도저로 막기 힘든 상황으로 굉장히 커져버린 거죠. 근데 그때 미국의 강경파들, 미국의 네오콘들은 주한미군의 대규모 주둔을 정당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침수봉쇄 했던 거고, 예, 이제 이 YS 캠프나 이제 일부 거기 결탁된 강경파들은 뭐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선에서 이기고자 예, 이런 어떤 당시에 남북한에 불었던 화해 움직임이나 특히 이제 이 팀스피트 훈련 재개 방침을 미국한테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 미국한테 요청을 하고 그 전까지는 군사훈련 비용을 미국이 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하는 쪽이니까 미국한테 훈련 비용도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딕 체니하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10월달에 팀스피트 훈련 재개 방침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게 됐죠. 예. 그 이후로 이제 뭐 남북 관계는 완전히 이제 파탄나고 그 이듬해 3월달에 북한이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한반도 핵위기가 그때부터 본격화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북핵 문제는 문제의 크기를 100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엔 한 1,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1, 20 정도였고 그거는 충분히 해결 가능했습니다. 예. 근데 북핵 문제를 근거로 해서 이 팀스피트 훈련을 재개하는 엄청난 이게 이제 그 악수를 두게 된 거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20년이 지나서 반복이 되게 되죠. 예. 2012년 대선 때는 NLL 예. 그러니까 NLL 이게 참 국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남북 관계나 안보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2012년 대선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정문호 의원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갖고 NLL 포기 발언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그걸 이 시점에 폭로하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NLL 무력화를 하려는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NLL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한 거다, 폭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2012년에 NLL 이렇게 쳐보시면 근래 몇 년 사이에 가장 NLL이 조용했던 게 2012년이었습니다. 예. 북한이 NLL 갖고 시비 전 적이 거의 한 건도 없었어요. 2012년도에는. 예. 그러니까 북한이 NLL에 대해서 가장 조용하게 있었던 때 당시 그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은 북한이 NLL을 시비 건다라는 이유로 잊지도 않은 그 NLL 포기 발언을 가지고 대선 선거에 이용을 해먹었고 그게 뭐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이제 대선 전국을 굉장히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예. 안보 문제를 또 이렇게 악용하는 또 사례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전시작 정권이요. 전시작 통제권이죠. 예. 요게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 달에 반환받기로 이제 합의를 했었죠. 예, 2012년 4월 달에. 근데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이거를 이명박 정부가 미국한테 요청해갖고 이거를 연기했다. 예,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MB 정부가 전작권 환수 연기를 타진한 거는 2010년 3월이 아니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침몰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예?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뜬금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청와대 고위가 올려갖고, 전작권 좀 늦추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MB 정부가 저러나. 그 분석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 그 위클리크스가 폭로한 자료를 보면은 미국 대사관의 분석 결과는 그겁니다. 당시 박근혜하고 이명박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세동시 이전 문제를 가지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보수진영이 막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수진영이 분열되고 있었고 4개월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 쪽에서 분석한 거는 MB 정부가 뭔가 보수층의 결집을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뭔가 아젠다가 필요했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를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천안함이나 북핵 이런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박근혜하고 갈등을 좀 이제 봉합해서
보수층을 재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전작권 환수를 연기를 타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국내 정치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남북관계나 이런 평화 문제, 안보 문제를 악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또 우리 이 한반도 평화가 오지 않는 아주 중대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중요한 게 흡수통일입니다. 흡수통일. 제가 오늘의 제네바 합의 체결된 지 20주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20주년을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붕괴론 또 흡수통일론입니다. 이 관통하는 아주 이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이거하고 같이 보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북핵 문제는 절반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94년도에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가 체결됐을 때 YS가 클린턴한테 막 화낸 건 유명한 일화죠. 예. 곧 망할 정권하고 무슨 합의를 하느냐. 예. 뭐 그렇게 이제 대놓고 화를 내가지고 예. 이 클린턴 행정부하고 또 갈등을 빚기도 했었죠. 근래 예 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200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른 사람이 아들 부시잖아요. 예. 근데 2008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경천 동지할 일이었죠. 예. 악의 축으로 불렀던 부시가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를 했으니 이게 이 북미 관계에 아주 엄청난 이 화학적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었죠. 예.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극보수 정권이 북한하고 타협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그 합의는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는 클린턴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은 이 합의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걸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시가 들어서고 나서 제네바 합의를 갖다가 파괴시킬 명분만 찾고 다녔던 거죠. 임기 초반에. 예. 근데 부시 행정부라고 하는 이 네오콘 정부, 예? 이 극보수 정권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서 이 핵 문제와 관련된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공화당이 계속 정권을 잡던 그 다음에 뭐 결과가 나온 것처럼 오바마가 정권을 잡던 그 북미 간의 합의, 또 육자에 대한 합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우리의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예? 예,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청와대의 주인까지 바뀌어버린 겁니다.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면서 주인만 바뀐 게 아니라 정책까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백악관에서 쫓겨났던 네오콘들이 청와대에 다 취직을 해버린 겁니다. 청와대에 다 취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MB정부 1년 때 그 육자회담 프로세스를 보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막 보입니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돼요. 예를 들면 북한에 이제 그 지원하기로 했던 북한이 영변핵 시설을 불능화하는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그 에너지 제공, 예? 중유 20만 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미국조차도 부시조차도 다 줬는데 MB정부는 자기가 들어서면서 이런 조건 졸면하면서 점점 줄이다가 연말 대선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립니다. 그걸 이제 중단시킬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일이 아프니까 통일하자는 거였어요. 왜 2008년 8월 달에 뭐 김정일이 뇌관련 질환으로 쓰러졌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그때 그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막 온갖 얘기를 다 쏟아냈죠. 예. 뭐 이제 그 눈을 뜰 수 있게 됐다라는 둥, 예? 이제 뭐 오른팔을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둥, 이제 뭐 양치질을 하게 됐다는 둥, 마치 이제 그 김정일 옆에서 훤히 지켜보는 것처럼 막 시시콜콜한 내용을 다 얼굴에 막 흘리고 다녔어요. 예? 막 흘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김정일이 아파? 그것도 저 뇌관련주를 썼으면 저 오래 못 사는데?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MB정부 안팎에서 통일의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막 본물 터지듯이 막 나옵니다. 막 본물 터지듯이 나와요. 이명박은 당시 통일부 장관이 그 김하중이었는데, 김하중이 이제 연말 업무 보고하면서 내년도 남북관계 계획 딱 발표 막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딱 끊고, 그런 자잘한 거 하지 말고 근본 문제를 대비해라. 근본 문제를 대비하라. 이렇게 막 지시를 내립니다. 예? 그건 전후 맥락을 볼 때 북한 무너지면 통일할 준비하라는 거였죠. 예? 통일할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곧 북한은 망할 거니까 뭐하러 협상하냐는 거예요. 뭐하러 합의하냐는 거예요. 예?
오히려 대북 식량 지원 중단하고 제재 강화하고 이래서 빨리 북을 무너뜨리려고 통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2009년도에 이제 2009년 초에 그 청와대 고위 관료들이 그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고 미국 대사들하고 막 대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들이 보기에는 김정은 5년 안에 죽는다. 김정일 5년 안에 죽는다. 그리고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은 5년 안에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의 목표는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북한을 통일하는 이런 쪽으로 잡아야 된다고 막 이제 이 꼬드깁니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대사를. 미국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내가 걱정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뭐냐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한국도 중요하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 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일본의 우려를 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일된 한반도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편에 쓴다든지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일본도 이 한미동맹 주도의 통일 프로세스에 끌어들이기 위해선 한일 관계, 특히 한일 군사 관계를 푸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사의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료들이 그래요? 그러면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전에는 거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죠. 뭐예요? 막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 하는데 일본 자위대가 와서 막 구경하고, 미일 훈련하는데 한국군 장교가 참관하고, 부산항에 막 일본 함장이 막 들어오고, 그죠? 제주 남방해역에서 한미 삼각군사훈련이 막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2012년 6월 달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 MP의 이 흡수통일론이 미일 동맹이 역이용한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데, 근데 재미난 거는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렇게 김정일의 건강 상태를 갖다가 세세하게 양치질할 정도를 파악할 정도로 세세한 정보력을 자랑했던 이 대한민국 이 정보기관이 정작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죠? 3일 동안 모르다가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 그래도 그때까지도 눈치를 못 차고.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이나 이제 군 정보기관들은 뭐 댓글 다니라 바빠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김정일이 죽는 그날만 기다리겠다 했는데 정작 죽었을 때는 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한심한 이제 정보 상태를 여실히 보여줬던 게 바로 이제 그 MB 정부 때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 흡수 통일론, 북한 붕괴론 이건 굉장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곧 망할 나라고 뭐하러 협상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고 부릅니다. 지금 육자회담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육자회담이 한 번도 안 열리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열리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부시 때도 그렇게 막 얘기했고 오히려 부시 때는 북한이 조건을 달고 육자회담 거부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거꾸로예요. 북한은 조건 없이 하자는데 미국하고 한국이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지금 이제 육자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거고. 박근혜 정부도 지금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그런 미련이 지금 보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미련이 여전히 그 남아 있는.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유엔에 가서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한반도 통일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거의 전형적인 네오콘식의 발언이었던 겁니다. 네오콘식의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부시 행정부는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까 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시 일기 때 아젠다는 북한 정권 교체, 악의 축이고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게 오로지 그거밖에 없었겠으니까 대화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까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리고 저거는 강압적으로 저 정권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하고 통일해버리면 되는 그런 상대로 여겼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사이에 북한의 핵능력은 강해지고, 이라크에서 참패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또 악화되고, 그러니까 부시 입장에선 자기는 전쟁광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코넬리자 라이스나 크리스토퍼 힐이 부시한테 얘기한 게 그런 거였습니다. 각각 한번 우리가 북한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얘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되더라 이거예요. 재미난 거는 그 부시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악관을 나오기 전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국 국민이 모르는 부시의 업적 100가지 그래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외교 정책의 1순위가 뭐였냐면 육자회담과 북미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는 게 외교 정책의 1순위로 올려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의 축으로 주목했던 북한이 그나마 부시의 체면을 살려준 이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시조차도 시간을 겪으면서 학습 효과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밑에 이 네오콘들한테 들어왔던 얘기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닫고 본인이 그런 어떤 경로를 수정하는 그런 뭐 뒤늦었지만 그런 좀 뒤늦은 지혜를 발휘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는 아직 임기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만 여전히 그 미련. 북한이 무너지면 지도자가 아프면 곧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련. 그런 미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선 남북 관계든 뭐 북핵 문제든 한반도 평화 문제든 절대 풀릴 수 없는 한쪽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뭐예요? 더더욱더 힘을 키워서 여차하면 들어오려고 하는 한미연합군을 저지하겠다고 이제 더더욱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공개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가 계속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 미래의 문제로 앞날의 문제를 좀 던져본다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게 뭐 곧 전쟁이 터질 것처럼 보였다가도 곧 뭐 합의에 도달해서 뭐 평화 상태가 오고 이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다가 성남 공항에 내려서 첫 일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제 국민 여러분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다음 해부터 미국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뭐 또 전쟁이 날까 또 이렇게 우리가 조마조마 했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제 한반도는 이제 반전과 반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지금 뭐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니 많은 이군 갖고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고 뭐 아주 뭐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아주 자잘해 보일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뭐 삐라살포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자잘한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큰 흐름을 볼 때는 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는 대단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보기에 북한은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자기들의 요구 사항이 그거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이제 이 종북성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은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론체들의 평화체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경제제를 해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건 우리한테도 좋은 거라는 겁니다. 아니 평화협정이 체결돼 갖고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건 북한한테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도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것이 뭐 100% 완벽한 평화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평화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경제 제재가 해제돼서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북한한테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뭐 답습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이 일본하고 아주 중요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그건 북한이다. 북한이라고 하는 블루오션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작은 모델들조차도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이 일종의 윈윈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이 작은 공단조차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우리는 이른바 성장 동력이라는 걸 많이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이 무섭게 막 쫓아오고 있고, 일본은 계속 막 환율 깎아내리면서 이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잡아먹고 있고, 예? 믿었던 애플마저 그 잡스의 유언을 무시하고 이제 아이폰의 크기를 키워버리고, 예? 예. 그러니까 삼성이 휘청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어떤 상황에서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라시아에 들고 뻗쳐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어떤 그 경제적인 청사진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 많은 토론을 요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많은 고민을 요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예, 우리한테도 이루어올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이제 막 북한한테 주는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속성을 갖게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북한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추정을 해본다면, 북한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김정은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힘을 가져야 나의 합리적인 우려를, 합리적인 요구를 미국이나 한국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과거에 모택동이 했던 얘기가 그랬었죠. 모택동이 대만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택동이 그 핵을 보유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중국은 간주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덩샤오핑이 등소평이 기억개방을 선언하게 됐죠. 그러니까 덩샤오평이 기억개방을 선언하면서 얘기했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마오 주석 덕분에 우리는 양탄 일성을 갖게 됐다. 양탄 일성이 뭐냐면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위성,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얘기하거든요. 이거 덕분에 우리는 안보 문제, 안보 걱정을 덜고 이제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최근 북한이 얘기하는 이른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지금 미래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병진 노선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도 발전시키고 핵무력도 증강시키는 이런 병진 노선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북한의 경제 사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 북한을 다녀오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세계 식량기구나 이런 어떤 국제기구들의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북한의 식량난, 이 기아 상태가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통계 수치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뭐 워낙 개판이었으니까 안 좋았으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후, 10년 후에 북한이 매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의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하고 핵무기를 매년 5개에서 10개 계속 늘려나가면 그건 병진 노선이 성공하는 겁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뭐라고 답하기 좀 애매모호한 이런 어떤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 한 2, 3년의 추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관리 개선 조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육제회담 안 하고 북핵 협상 안 하면 핵 능력이 계속 강화될 겁니다. 그럼 이건 뭐 완벽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경제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는 건 이른바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접근법이 완전히 파탄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북한이 핵 능력이 강해진다고 하는 건 외교적인 협상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강화 외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자의 이론, 미친 척하면서 이런 어떤 전쟁 위기를 조성해서 자기들의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험주의적인 행태가 강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갓 서른을 넘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한 40일 넘게 공개 석상에 안 나타나면서 온갖 썰들이 난무했습니다만, 아무튼 특별한 변고가 없으면 앞으로 몇십 년은 북한을 통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갑갑해지는 가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가정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또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김정은은 아마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1년 내에 어떤 뭐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성과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북한을 통치하는 어떤 이 장기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상황이 평화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고 또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이런 어떤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냉전을 다른 말로, 콜드워를 다른 말로 롱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긴 평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서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으르렁대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는, 그런 건 서로가 서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이 3차 대전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유식한 말로 전략적 안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안정은 굉장히 고상한 표현처럼 들립니다만, 그걸 쉽게 말씀드리면 너 죽고 나 죽고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서로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건들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건들면 나도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유식한 말로 상호 확증 파괴, 뮤추얼 어셔드 디스트럭션, 그래서 그 상태가 평화를 유지하는, 모두가 공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태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갖고 있는 나와바리를 인정함으로써 이 전쟁을 막는 그런 좀 굉장히 그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어떤 상황이 바로 냉전 시대인데, 그걸 또 전략적 안정이라고 일컫는 건데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략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냉전 시대의 전략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소련이 미사일 방어 체제 MD를 안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MD를. 그러니까 1972년도에 ABM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서 둘 다 상대방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지 말자. 조금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만 아무튼 사실상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합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소련이 뉴욕으로 핵미사일을 한 방 날리면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데,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지 말자. MD를 만들지 말자. 이거 자체가 상당히 쉽게 납득하기 힘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인 겁니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나는 상대방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어떤 가정의 성태면 상대방이 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방패를 뚫고자 온갖 기상천외야 막 미사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핵무기를 막 증강시키고 자기도 방패를 만들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엄청난 군비 경쟁이 붙는 거고, 유사시에 이제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BM 조약을 냉전 시대뿐만 아니라 탈냉전 내내, 그러니까 이게 2002년도에 부시 행정부가 이거 파기를 선언했는데, 그 30년 동안 ABM 조약을 이끌어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다라는 표현이 항상 들어갔던 겁니다. MD를 하지 않기로 한 조약이 항상 들어갔던 거예요. 항상 들어갔던 겁니다. 여기서 그 재미난 일화 우리가 좀 제가 짧게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것 때문에 한번 한국이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이 ABM 조약 때문에. 2001년도 2월 달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울에 왔습니다. 그때 푸틴은 대통령이었어요. 중간에 잠깐 총리로 쉬었다가 지금 또 대통령 하고 있죠. 예. 이 양반이 그 서울에 와서 DJ를 만나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너 정상은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모스크바하고 워싱턴이 동시에 뒤집혔어요. 모스크바는 푸틴이 뜻하지 않은 친구를 얻었다 그래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워싱턴은 한국의 대통령이 부시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막 이제 막 붕괴를 하는 거였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때 부시의 관심사는 오로지 MD였습니다. MD였어요. 근데 MD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ABM 조약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그 조약이 있으면 MD를 안 하기로 한 거였으니까 그걸 없애야 되는데, 이 만만한 한국의 동맹국인 한국이라는 나라가 푸틴하고 만나갖고 이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다고 합의를 해봤으니 이게 부시가 이제 열받았던 거죠. 열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한미 관계가 한번 1대 8안이 일어났고, 바로
그 2주일 후에 DJ가 워싱턴에 가서 부시를 만나기로 합의가,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DJ는 부시한테 가서 I am sorry 하느라고 제대로 협상도 못했어요. 협의도 못했습니다. ABM 조약에 대한 것은 MD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막 해명하느라고 굉장히 진땀을 흘렸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다시 그 방금 전에 얘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미소관의 전략적인 안정이 통했던 거는 MD를 안 하기로 한 거였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늘리니까 뭐예요? 한미는 MD해야 된다고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사드를 들어오느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D만 하는 게 아니고 킬체인이다 그래서 막 그 뭐 선제 공격, 북한이 핵사용 징후 시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킬체인을 만들겠다. 한미 양국이 뭐 해구산, MD, 재래식 군사력을 올려주는 뭐 맞춤형 봉쇄, 맞춤형 억제를 만들겠다. 이래서 막 군비 경쟁이 막 불붙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상 유지 상태, 전략적 안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지금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 현 상태를 못 버텨하는 겁니다. 예?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 생각은 제가 생각엔 힘이, 즉 핵 능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뭔가 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상황을 관리하고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이 설마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 북한이 다짜고짜 사용할 일은 없겠죠. 근데 한반도의 어떤 불안정한 상황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군은 뭐 이 군사분계선을 순찰하겠다 그래서 이제 비무장 지대 안에 들어와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고, 여차하면 남쪽에서 그걸 사격한다고 막 이렇게 대형 태세를 갖추고 있고, 서해는 항상 불안하고, 지금 25일 날 또 반북단체들은 삐라살포하겠다 그러고, 북한은 조준 타격하겠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막 이 불안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예? 이건 마치 이 봄철에 메마른 산처럼 누가 담배꽁초 하나 잘못 버리면 큰 산불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메말라가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어서, 정말 그 청와대에 계신 분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싶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상태부터, 그러니까 60년 넘게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 어정쩡한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 즉 평화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이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뭐 제 말씀은 일단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예, 제가 너무 무겁고 재미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뭐 질문이나 의견 말씀 있으시면 아주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반드시 오늘 주제가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성실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서 온 미스터 양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김대중 푸틴 정상회담 2001년도 그 ABM 조약, 저도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진노했다라는 걸 이제 인터넷 뉴스도 보고 알았는데, 저도 그걸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ABM 같은 걸 덥석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단을 만들었나, 지금도 모르는데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그렇게 푸틴 대통령하고 그렇게 ABM 조약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DJ는 푸틴하고 정상회담에서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데 합의해가지고 워싱턴을 발칵 뒤집혀 놨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사실 그 합의가 나왔을 때 제주도에서 무슨 그 회의에 참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 기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냐, 기자들이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냐면 아무리 DJ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합의한다라고 하는 건 DJ가 부시하고 맞짱 뜨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DJ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DJ는 한미 관계를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하고자 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다르게 설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설화. 무슨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한미 관계 문제가 됐던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 내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DJ가 정말 워싱턴에 가기 전에 승부수를 던지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뭔가 부시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굉장히 좀 선명치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함의가 있었는지 그걸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2000년 7월 달에 오키나와에서 G8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G8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는 미국 대통령도 클린턴도 참가를 했죠. 거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갔었거든요. 러시아의 푸틴도 오고 클린턴도 가고 G8 정상들이 모여갖고 ABM 조약은 국제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전략적인 초석이고 이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자. 이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몇 개월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미국 대통령도 동의했던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넣자고 러시아 쪽에서 얘기했을 때 그게 뭐 문제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던 걸 몰랐던 겁니다. 외교부는 거의 몰랐고 청와대에서도 그걸 제대로 스크린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때 미국은 대선 국면이었잖아요. 2000년 7월 달이면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때 부시의 공약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ABM 조약을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ABM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파기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 대선 그리고 부시가 당선됐을 때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뭐로 내세우고 있는지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그런 사단이 안 났었던 거죠. 그래갖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그 연립정권이었잖아요. 자민련하고 연립정권이었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자민련 몫이었던 이정빈 씨가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이 난리가 났으니까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막 해명을 해도 이게 부시가 행정부가 설득이 안 되니까 성명 초안까지 그때 청와대에 보내줬습니다. 백악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기 전에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MD를 지지하고 MD를 대한민국 영토에 배치하는 것을 수용한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읽고 오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그때 뭐 ABM 조약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DJ가 그렇게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가 또 동시에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시는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외교부 장관이 얼마나 한심했냐면 본인이 주무장관이잖아요. 그걸 스크린을 제대로 못하고 그 내용이 뭔지 몰랐는데 그래서 DJ가 부랴부랴 그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청와대로 다 들어와봐! 그래서 따르는데 이정민이 안 갔습니다. 감기 몸살을 이유로 자기 이제 청사에 꼭꼭 숨어 있으면서 그 회의에 안 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질이 됐겠죠. 경질이 됐겠죠. 근데 경질되면서 이 퇴임사가 너무 걸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자주적인 결정조차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소신이었던 얘기죠. 이정민 장관 자기의 소신이었던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자주적인 결정마저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 대단히 서글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외교부 장관에 물러났던 그런 그 일화가 있었는데 선생님 질문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만 그 외교 구단이라고 불렸던 DJ 정부에서조차 그게 도대체 ABM 조약이 뭘 위하는지 그때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고 나중에 임동원 장관께서 피스메이커 그때 이제 청와대 동일외교안보 특보로서 사실상 이제 컨트롤 타워였잖아요. 그분이 쓴 피스메이커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진짜 안보 공개 특강 첫 번째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또 이제 멋진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저보다 또 훨씬 더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분들 계시니까 여기 나와 계신 또 선생님들 또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 판매 계속 진행되고 있고 김종대 편집장 오셨으니까 사인회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번도의 평화가 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평화네트워크 회원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인
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소개지도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또 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후원회원 가입해 주시면 더 열심히 또 멋진 활동으로 이렇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안보 공개 특강 첫 번째 순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